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미술로 보는 동양사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진행을 하기로 한 박선식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함에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두 가지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는 그 진행 방식이 나선식 교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선식 교수 방법은 한번 이야기한 것을 약간 핵심적인 사항을 뒤에 가서 조금 다시 보충 설명하면서 다시 또 앞으로 진도를 나가는, 마치 나선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좀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교수 방식은 어려운 학술 용어가 많은 경우에 이해도가 좀 충분치 못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미술사 자료에만 딱 구애받아서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미술사 자료랑 관련된 고고학이라든지 문헌사학 또는 금속 자료, 이런 인접한 분야의 자료도 같이 설명을 하니까 들으실 때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소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지적 탐험의 세계 동양미술사. 이게 과연 흥미로운지 흥미롭지 않은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평가하실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다양한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미술을 창작한 그 당사자마다 시간과 공간에 따른 그 특성 때문에 제각각 다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학문적 관점에서 지나간 시기에 미술 문화유산을 분석하고 바라볼 때는 굉장히 지적인 정보가 많이 동원됩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술 유산을 그냥 소박하게 사적으로 볼 때랑 전혀 다르게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은 일종의 지적 탐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술이라는 것이 기술, 재주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재주, 기회, 이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이 미술에서의 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아름다움인데요.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이 평면이 아니라 평면 상태에서 일정한 높이, 고도를 가진 입체적인 상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단적으로 조각품 같은 것이 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고인돌, 에펠탑, 첨성대 이런 것처럼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일 텐데요.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착각을 하기 쉬운 게 평면상의 것만 시각적인 아름다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입체적인 어떤 그 조형물을 시지각
그 체인 이 우리 눈으로 바로 보면은 평면상의 어떤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종이나 벽면에 표현된 그런 회화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미술에서 이제 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art가 되고 한자로는 뭐 기예, 기술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관련된 뭐 기술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미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단순히 미술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술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한 이 미술로 보는 동양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 미술을 인류의 역사랑 결부지어서 살펴보겠다라는 기획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통상 미술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술사는요, 미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술사의 한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무용과 같은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와 함께 중요한 예술사의 한 분야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동양의 어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동양 미술사가 되겠죠. 그래서 동양 미술사는 또한 동양 예술사와 동양 문화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술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개별적인 미술 문화 유산에 반영된 어떤 그 미술적인 기법이라든지 그 미술 작품에 동원된 사용된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 미술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구성 원리의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을 같이 결부지어서 볼 때는 어렵게 표현하면 시계열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시계열성이라는 어휘가 좀 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쉽게 말해서 시계열성은 그 시간과 관련된 상황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학이 아니라 미술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미술 문화유산을 미술 작품론에만 얽매여서 그 작품이 갖는 아름다움과 그 의미만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미술사는 공간적인 지역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까닭은 어떤 미술 문화유산이 그 인류 문화에 나왔을 경우에 그 미술 문화유산이 왜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미술 문화유산을 대하는 관점이 시간과 관련된 것의 여부도 판단하겠지만 지역 문화가 발생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공간적인 지역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공간적인 보편성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계열성에 따른 검토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잠깐 해보자면요. 예시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이를테면은 뭐 중국의 유명한 사천성의 성에서 발견된 이러한 거대한 그 청동 그 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상이라든지 어떤 제기라든지 굉장히 많죠. 이런 것이 갖는 그 의미를 단순히 작품 해석에만 국한해서 그친다라면 이것이 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안 나올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작품론에만 머물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궁금함을 알아내기가 어렵죠.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미술 문화유산이 왜 그 지역에서 발생했는가를 그 특정 시간대의 그 상황과 견주어서 그 지역이 갖는 특성, 이를테면은 이러한 거대 청동상을 만들었던 까닭이 그 제의를 실행하고 그 제의를 통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던 모든 거주민들이 단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물로 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천성에서의 이러한 대형 청동기의 출현은 그 지역에서 반드시 이 구리 자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값이 높이 치러지는 그런 금속 물자가 원활하게 조달되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금속 자원을 다시 예술품으로 만들 때는 그에 따른 금속 관련된 가공 기술, 어떤 공정상의 기술, 이런 것이 역시 관련돼서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성과 관련해서 시간성을 주목하는 까닭은 특정 문화유산이 그 지역의 그 시간대에 왜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성 있게 파악하는 하나의 관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각화의 예를 들자면 어떤 암각화가 하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이 암각화가 조성이 된 이후에 반드시 그 암각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다른 암각화 B가 생겨날 수가 있겠지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울산 지역에 있는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각화는 거대한 암벽에 새겨져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대곡리 암각화가 먼저 조성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천전리 암각화가 조성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암각화의 초기 조성 시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앞에 생겨난 대곡리 암각화와 이후에 생겨난 천전리 암각화라고 하는 암각화의 조성 시기에 분명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차가 반드시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술적인 조형물로 이해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회적인 수단, 이를테면은 많은 분들이 대곡리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중국 사천성에서의 그런 대형 청동기처럼 제의와 연관되어서 활용됐을 개연성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사천성에서는 거대한 청동기를 이용해서 제의의 상징물로 내세웠다면 한반도의 동남부에 자리한 울산 지역의 선사민들은 거대한 청동기가 아니라 거대한 암벽면을 이용해서 제2의 중심 상징물로 썼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성의 차이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뒤에는 어떠한 관계로 이해가 되냐면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가 직선거리로 2km 이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불과 직선거리 2km 이내에 있다라면 먼저 만들어진 것이 대곡리 암각화고 뒤에 만들어진 것이 천전리 암각화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뒤에는 조성의 시간차가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같은 조형물을 같은 시대에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열 관계를 논하자면
조성의 시간차는 존재하되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암과가를 보면서 느끼고 이러한 예술적 소비 행위를 한 것은 일정한 시간 뒤에는 두 개 다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적인 관계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초기에 미술 문화유산이 조성이 됐을 때 상황과 일정한 시기 이후의 상황은 보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중국의 유명한 역사서인 관자를 보면은 BC 7세기경에 중국 측은 그들과 떨어져 있던 발조선에서 무늬가 있는 가죽인 문피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무늬 있는 가죽이라는 것은 흔히 표범이라고 하는데 순우리말은 아롱범입니다. 순수 우리말이 아롱범인데 어쨌든 이 아롱범의 가죽을 중국 사람들이 발조선 사람들에게서 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맥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다라는 거죠. 코는 코끼리처럼 길고 어떤 몸의 형태는 마치 멧돼지처럼 이렇게 다부진 그런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어금니가 몹시 사납게 삐져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미술 문화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설화 속에 있는 내용이 민속놀이랑 또 연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윷놀이 자체가 도개걸 윷모하면서 5가지의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윷놀이 자체에 쓰이는 소위 말판하고 이 윷가락은 짐승과 관련된 놀이 행위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러한 암각화에 새겨져 있다라고 볼 때 이것을 윷놀이랑 연관되는 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달리 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단일하지 않은 뭔가가 뒤섞여 있는 미술 문화유산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사람 모양의 인면상 아래에 윷놀이와 연관된 점이 패여 있는가? 이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계열적인 우선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인면이 앞서느냐, 윷놀이라고 하는 민속놀이가 앞서느냐, 그 관계를 먼저 따져야 이 암각화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계열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지역성이 또 하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의 몽골 지역에는 음산 암각화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활로서 동료인지 아니면 적인지 모르지만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역시 활을 또 겨냥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활로서 서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활을 쏘려고 하고 있죠. 이 몽골 지역의 이 암각화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사 시대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한 다툼의 연속이었나? 싸움이 그치지 않았나 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음산 암각화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줍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공리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에서는 이렇게 동료가 됐든지 적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서 활을 쏘는 장면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천전리에도 없고 대공리에도 없어요. 다른 고령지방이나 우리나라의 암각화가 발견된 곳의 그 암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쓰는 장면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문화유산을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몽골의 음산 암각화만을 보면은 선사시대 사람들을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서로 믿기가 어려웠던지 하여간 서로 이렇게 많이 다투고 죽이기까지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것만 본다라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전리 암각화나 대공리 암각화에서 그런 비슷한 다툼의 어떤 그 장면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미술 문화유산이든지 간에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즉 공간마다 다른 특성, 즉 그것을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지역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 있어서 어떤 미술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는 시계열적인 어떤 분석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미술 문화유산이 갖는 공간적 지역성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적인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시간대를 적시함으로써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계열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적 지역성을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미술 문화유산이 어떠한 지역적 기반을 통해서 어떠한 제작 메커니즘과 어떠한 기술 또는 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경로로 발생했는가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문화유산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편안했지만 이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르네 위그라고 하는 그 예술 비평가가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품은 하나의 심리적인 고백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예술 비평가들의 어떤 이론과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견해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심리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뭔가 호소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떤 작품이든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광화문의 세종로에 있는 우리나라 어떤 위대한 위인상을 만든 조각가가 사실은 위인의 얼굴에 자기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가미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작가는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자기 작품 속에 투영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도 자기 작품의 한 귀퉁이에 자기를 그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조그맣게라든지 아니면 비스듬하게라든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설령 그리고 자기를 직접 집어넣지 않더라도 이를테면은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약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 위그의 이러한 그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의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로 그 조명되고 있는 모든 미술 문화유산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인류의 온갖 심리적 고백이 집적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뭉쳤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뭉쳐서 결과로 구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인류의 심리적인 고백이 이렇게 저렇게 겹싸인 상태로서 구현이 됐다, 창조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탐관리 암각화인데요. 이것은 윤명철 선생의 자료를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탐관리 암각화를 보면은 보기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바위돌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이 암각 미술 행위를 하다가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실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 당사자는 뭐 설령 죽지 않더라도 몸이 일부가 상당히 찢겨지거나 상처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곡리 암각화를 보면은요, 이 바닥으로 여겨지는 평평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완벽하게 이렇게 고르지 않고요, 일정하게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초기에 이 대곡리 암각화를 황수영 선생님하고 이 문명대 선생님이 조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학교에서도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위험해서 오늘날 사용하는 파이프로 된 받침들, 그걸 비계라고 합니다. 건축용어로. 비계를 설치하면서까지 이 탁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탁본 작업은 매우 위험해서 금속 파이프로 연결된 비계까지 설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탐관리에서의 어려운 암각 미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곡리에서도 이렇게 평면이 고르지 않고 미끄러지기 쉬운 이 비탈면 위에서 도대체 오늘날처럼 쇠로 만들어진 파이프로 얽어진 비계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것을 새겼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미스테리에 해당됩니다. 어째서 바위돌에, 그것도 거대한 수직의 암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형상을 아로 새겼을까? 도대체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미술 문화유산에는 심리적인 고백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먹고 사는 것과 별도의 어떤 심리 상태가 작용한 결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려운 위험천만한 일을 왜 했겠는가를 쉽게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어떤 분은 술만 마시는 분이죠. 그분들에게 식사를 왜 안 하시고 술만 드시냐고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끼에 밥을 먹는 것보다 술을 마시는 게 나한테는 내 몸에 맞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것처럼 어려운 암벽 위에 이러한 미술적인 결과를 남기었던 그 당사자들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심한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가정을 하고서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술적인 행위는 역시 그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마땅합니다.